예,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프랑스식 공화주의로서 사회통합 모델인, 즉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통해서 바탕으로 이주민을 그 사회로 흡수하는 이러한 사회통합 모델을 우리가 동화주의, 즉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동화주의, 즉 용광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용광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로서 이 동화주의 모델은 오히려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런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사태를 이주민인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 표현의 자유,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사태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학교 안에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입지 못하게 하자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냐, 이 여성은 지금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 자, 그러니 건우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할지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피켓에도 여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서인이가 맞아요. 왠지 프랑스 정부가 자기들이 서구식 복장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 문화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 같아요.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 공화주의를 프랑스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민이 무슬림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 모델은 결국은 이주민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요하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프랑스의 이 체제와 무조건 똑같아져라, 같아져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주민 여성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의 문화에 프랑스 문화가 우월하니 그 프랑스 우월한 너희들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특수한 문화를 버리고 프랑스의 고유한 제도와 법,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보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선생님이 서연이와 건우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었어요. 것만 보면 영락없는 종교 탄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프랑스 정부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금지법이야말로 학생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 도현이가 네? 못 있게 막는 건데 어떻게 그게 자유를 지키는 게 되죠? 그러니 선생님이 그 비밀은 프랑스의 뼈아픈 역사, 바로 공화주의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절대 왕정과 가톨릭 교도가 결탁해서 사람들을 끔찍하게 억압했어요. 당시 왕권은 신이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 아래 왕은 곧 신의 대리자였고 교회는 그 권력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거대한 기둥이었지. 이 결탁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단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프랑스가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종교적 믿음과 관련한 상징적 표현을 철저히 금지하는 이유는 이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일반 시민이 자유와 인권을 무시당했던, 억압당했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가톨릭 교회는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절대적 권력은 곧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신의 대리자로 규정하고, 즉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면서 왕이 그러한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일반 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교회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어떠한 이성적인 발언을 하면 그 즉시 파문시켜서 살아있더라도 사실상 인적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사망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일반 시민들은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 영역에 어떠한 종교적 표현, 상징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을 하는 라이시테, 헌법에까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그런 원칙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프랑스식 공화주의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보호하는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프랑스 땅의 10% 이상을 차지한 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강제 징수했어.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교회가 출생, 결혼, 사망에 이르는 모든 호적 관리와 교육을 독점했다는 사실이야. 성당의 기록부에서 삭제된다는 건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지. 이처럼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엉켜 인간의 이성을 짓누르던 시절, 교리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성 모독이었단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단다.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삶의 모든 경로를 통제하던 종교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주권과 생각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어.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프랑스 시민들은 1905년 종교분리법을 확립하게 돼. 행정과 교육은 국가의 몫이며 종교는 오직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단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지. 이것이 바로 프랑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의 원칙이란다.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종교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중립적인 공적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야. 자, 그래서 이 프랑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신분이 성직자, 교회가 1%밖에 안 되지만 1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익의 10분의 1을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그리고 출생, 결혼, 사망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교회가 부여하는, 독점하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에게 감히 누구도 그 교리와 관련한 의문 내지는 교회의 조치와 관련한 교회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일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고, 이러한 맥락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시민의 주권을 되찾고
시민의 생각의 자유, 이성의 자유를 되찾아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정교 분리법, 즉 정치와 종교를 국가로부터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종교 분리법을 마련하여 종교는 오직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라. 행정과 교육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개입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국가의 몫이다. 라고 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확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이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 모델, 윤곽열 모델은 결국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피 흘려 혁명을 일으키며 뼈저리게 깨달았죠. 국가는 학교 같은 공적인 장소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면 진정한 평등은 무너진다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프랑스 제1원칙이 바로 극단적인 종교 분리를 따르는 라이시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공화국이란 단순히 표를 던지는 나라가 아니야. 종교가 독점했던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되찾아온 해방의 상징 그 자체란다. 오늘날 이 원칙이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과 충돌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인들이 이 종교 분리라는 가치를 공화국의 정체성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얼마나 치열한 역사적 투쟁 끝에 얻어진 것인지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니 지우가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는 가톨릭의 십자가 목걸이든 이슬람의 야바야든 유대교의 모자든 다 벗고 들어오라는 거군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프랑스 공화주의는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만 프랑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즉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았던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국가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즉 모두를 위한 공간에서 사적인 종교를 엄밀히 차단한 것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조치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동화주의 모델은 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주권을 되찾은 해방의 상징이다. 해방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슬림 여성 이주민의 입장에서 종교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은 해석과 해석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정확해. 지우야, 프랑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국의 교실에서 너희는 무슬림도 기독교도 아니야. 너희는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아니야. 너희는 종교나 인종이라는 꼬리표를 뗀 완전히 동등하고 이성적인 프랑스 시민일 뿐이야. 자, 그러니 하윤이가 소름 돋았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말하는 자유가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믿을 자유라면 프랑스가 말하는 자유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압박이나 차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자유인 거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하윤이가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칸트를 다시 모셔올까요? 프랑스 정부의 아바야 금지는 칸트의 보편 윤리에 부합할까요? 자, 그래서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프랑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프랑스 공화주의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종교적 압박이나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즉 freedom from religion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주민인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즉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믿을 자유,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 모델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동일한 사태, 즉 프랑스 공화주의라는 동일한 사태가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엄청 헷갈려요. 학생들을 종교적 차별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은 훌륭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권과 정체성을 강제로 억누른다면 그건 여성들을 프랑스식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우리 칸트라고 하는 이 윤리학자의 도덕 법칙을 통해서 해석의 차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이주민이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슬림 여성들의 그 종교적 정체성을 억압하고 있죠. 자, 그러니 결국은 이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조치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도덕법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칸트의 도덕법칙이 이 무슬림 여성의 이주민이라는 무슬림 여성 입장에서 보면 무슬림 이주민으로서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이 프랑스 공화주의를 해석하자면 칸트의 이 윤리학을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칸트의 윤리학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해석을 이주민이 무슬림 여성이 아닌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한 해석에서는 동일한 칸트의 윤리학이라도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자, 그러니 서연이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바야나 히잡 자체가 여성의 신체를 가려야 한다는 억압적인 종교 문화에서 출발한 거라면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그 종교의 권리로부터 학생들이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런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토론의 쟁점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어떤 이슬람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아바야를 입고 학교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런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져요. 종교적 관습이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아바야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도연이가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부가 학교에서 아바야 착용을 금지해주는 것이 억지로 옷을 입어야 했던 여성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이주민 무슬림 여성이라 할지라도 프랑스에 이주해 오면서 그러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서 히잡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히잡을 써야 했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공화주의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상징 행위를 금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 즉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온전히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길이고 특히 무슬림 여성이지만 히잡을
착용을 원하지 않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서 무슬림 여성이지만 히잡 착용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입장이 아닌 종교적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즉 무슬림 여성으로서 히잡 착용하기를 원하는 무슬림 여성 입장에서 보자면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해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즉 프랑스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슬림 여성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아바야 착용을 허용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지만 금지하는 건 역시 종교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여성인권, 종교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 사회의 갈등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누가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얘기된 사연이가 자유라는 가치 사이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 보면 다른 자유,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린 지우가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조치도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즉 라이시 때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공화주의를 프랑스 공화주의가 출현하게 된, 즉 라이시 때 세속주의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프랑스 공화주의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거예요. 칸트식으로 해석하자면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잡 착용을 여성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적 전통을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프랑스 공화주의는 즉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상징 행위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즉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칸트 윤리학을 해석한다면 프랑스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슬림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혹은 한쪽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칸트의 보편윤리를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즉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칸트의 보편윤리를 해석한다면 종교적 권위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히잡 착용을 여성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을 취급하는 그러한 관점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프랑스 공화주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주민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공화주의는 프랑스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슬림 여성들이 힙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니 결국 무슬림 여성에 대한 금기, 종교적 표현 금기 행위를 프랑스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슬림 여성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칸트의 윤리학이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할지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혹은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건우와 서연이가 칸트의 정언 명령을 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정말 훌륭하게 분석해 주었네요. 자, 선생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자, 결국 이 갈등의 실체는 종교를 표현할 자유와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야. 프랑스가 이토록 엄격하게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는 건 과거 절대 왕정과 카톨릭 교회가 결탁해 시민들을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탄압했던 역사적 상처 때문이지. 그들에게 라이시 때는 그 끔찍한 압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어기제야. 일종의 사회적 알레르기 반응인 셈이지. 자, 그린 선생님이 자,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만약 국가가 종교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착용하고 원치 않는 사람 착용하지 않을 선택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선택의 문을 넓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교 표현의 자유와 강요받지 않을 자유 사이의 날선 충돌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단다. 누군가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반대로 쓰라고 강요하는 것 모두 개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니까요. 자, 결국 칸트가 말한 인간의 존엄성은 누군가 강제로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으로 내린 자발적 선택 위에서만 꼽힐 수 있는 거란다. 프랑스의 라이시 때가 역사적 가치를 넘어 진정한 시민의 자유로 완성되려면 이제는 금지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중심에 두고 중요한 쟁점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랑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식 공화주의를 통한 그 동화주의는 결국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는, 즉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는 조치이지만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칸트의 윤리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즉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식 공화주의는 그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잡 착용을 자, 다시 같은 윤리학이라도 할지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즉 먼저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그 무슬림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공화주의는
프랑스 공화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히잡 착용을 원하는 여성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같은 칸트 윤리학이라도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 프랑스식 공화주의라고 하는 사회통합 모델, 즉 동화주의는 프랑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여요.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하지 않을 선택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종교 표현의 자유와 강요받지 않을 자유 사이의 날선 충돌은 마법처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은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즉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히잡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종교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히잡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 즉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자율적 선택이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자율적 선택이다. 그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기만 하면 종교 표현의 자유도 확보되고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결책이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끼어드는 변수가 뭐냐? 바로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 즉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했던 그런 이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변수가 개입되니 이러한 논리적 해결책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그러한 프랑스식 공화주의가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표현의 자유를, 즉 히잡 착용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프랑스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그러한 종교에 대한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잘 풀어헤친다면 개인의 선택권, 자율적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종교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프랑스 역사적 맥락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프랑스인들에게 라이시 때 단순히 서로 양보하자는 수준의 매너가 아니란다. 과거 절대 왕정과 가톨릭 교회가 결탁해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암흑 같은 시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방어벽이지. 그들에게 종교적 상징물이 공적 공간에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시민의 자유를 삼킬 수 있는 권력의 부활로 읽히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금지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질문은 프랑스의 수백 년 역사적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개인의 자율성을 믿어보자는 우리 희망이 종교의 압제를 기억하는 그들의 역사적 공포 앞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결국은 프랑스 공화주의라고 하는 동화주의로서 사회통합 모델은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다음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럼 해결책은 결국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 즉 히잡 착용을 원하면 그렇게 하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종교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논리적 해결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프랑스 역사적 맥락, 즉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했던 그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해결책이 온전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 프랑스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여기에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